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이번 주의 경제 현안은 카풀의 사회적 대타협과 모빌리티 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7일 소위 카풀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대타협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대타협 기구는 카카오 카풀의 사업 부분인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하는 곳하고 택시 관련 단체의 4곳, 그리고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을 보면 이 카풀 업체한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카풀 업체를 대변하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다. 특정 기업, 카카오의 모빌리티 부분이죠. 근데 이 카카오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고, 카카오는 이거로 먹고 사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카풀만 하는 다른 영세기업체하고는 카풀에 대한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보시면은 우리나라 정치권은 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택시 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더욱 불쌍한 택시기사들 편을 든다라고 내세우는 데고요. 그리고 택시 관련 단체가 그 다음에 아마 중립 내지는 의견이 별로 없는 국토부에서 보면 크게 보면 5대1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대타협이 발표되고 나자 그 다음날 바로 택시한테 유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개인 택시 운송조합은 즉각적으로 수용을 하지 않겠다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요. 또 일주일 후에 3월 14일에 카풀 스타트업 3사가 대타협에 무효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카풀 업체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당신들이 뭔데 이런 합의를 하냐 하면서 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게 정치적 행위였고 실질적으로 대타협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는 사실은 원칙만 선언하고는 실무기구에 위임해서 실무기구가 어떻게 무엇을 할 건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이 합의 내용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카풀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카풀은 제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데 특선 행선지를 가는데 출근하는데 이웃 사람이 같이 타게 해주는 게 카풀입니다. 그런데 이쪽 합의는 이 플랫폼이 자가용이 아닌 택시만 카풀을 하게끔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뭡니까? 옛날에 불법으로 얘기했던 택시의 합승을 다시 살려낸 건데 합승을 옛날에 기사가 길 가면서 재수 좋으면 태우던 거를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 앱을 통해서 택시 합승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카풀은 원래 우리 카풀 합승은 우리 지금 그 운송법에 의하면 자가용 영업행위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의 합승은 카풀이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퇴근 시라고 하는 카풀을 오전에 7시에서 9시, 오후에 6시, 8시, 즉 출퇴근, 보통 사람들이 많은 출퇴근 시에만 허용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못한다. 그러니까 주중에 5일만 하루에 4시간씩만 카풀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규제 개혁을 한 게 아니라 규제를 새로 만든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카풀은 합법입니다. 그래서 자가용의 영업행위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출퇴근 시 합승은 워낙 택시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외 조항으로 법에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출퇴근 시면 아무 때나 할 수 있었던 거를 하루에 2시간씩 4시간만 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유경제를 위한 규제 혁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더 이상한 예들을 많이 했어요.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택시를 월급제를 하면 버스하고 다릅니다. 버스는 지정된 노선을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월급제로 하나 아니나 별 차이가 없지만 택시는 승객을 찾아다니는 건데 그냥 월급제를 하면 택시기사가 열심히 돌아다닐 이유가 없겠죠. 가만히 그냥 서 있어도 운행을 안 하고 기름도 절약하고 그리고 월급 받는데 뭐하러 손님을 타러 열심히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 모델 자체가 월급제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택시 업계에 특히 택시기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택시회사들은
이렇게 되면 절대 산학금을 가지고 기사들 월급을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택시 타기는 더 힘든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립 서비스가 있습니다. 택시 업계는 승차 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여 국민의 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럼 지금까지는 왜 승차 거부를 했고 친절하지 않았고 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 택시에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 개인 택시는 지금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주고 가진 재산권이거든요. 이걸 감차하려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차하려면 당신 택시의 면허증을 없애는 조건 대신 그걸 사줘야 되겠죠. 그래서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택시 업계에 이익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지금 택시의 수익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개인 택시의 프리미엄 재산권이 줄어들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 팔려고 해도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데 이걸 정부의 세금으로 줄여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타협은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라 이해집단, 그것도 택시의 기득권을 합의해 준 거죠. 이거는 그 소카의 창업자인 이재용 다음의 창업자가 사회적 대타협과 이해집단 간의 담합을 구분 못한다고 했던 얘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대타협은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다. 이해집단의 지대 추구를 보장해준, 그것도 세금으로 막대하게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담합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대안을 소비자를 선택할 때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야 될 겁니다. 우선은 더 편리하냐, 더 저렴하냐, 더 재미있고 의미가 있느냐, 이래야 그거에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외국에서 차량 공유가 하는 건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을 만나서 들어보시면 택시보다도 더 비싼데 타다라고 하는 카풀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택시기사들이 승객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 안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특히 택시기사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들이 택시 타는 동안에 함부로 정치적인 훈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하지도 않았는데 막 정치 비평을 합니다. 뭐 어떤 특정 지역에 막 욕설도 하기도 하고, 또는 특정 종교의 찬송가를 틀어놓기도 하고 설교를 틀어놓기도 하죠. 이거는 상당한 횡포입니다. 그런데 이 타다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승객이 타면 기사들이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걸기 전에는. 그런 것들은 택시들이 잘 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솔루션이, 경쟁 솔루션이 나왔기 때문에 인기를 끄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대타협이 엉터리였고, 이건 사회적 대타협도 아니고 공유경제를 위한 규제혁신도 아니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고, 이익집단한테 정치와 대기업 일부가 완전한 굴종을 한 그런 합의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공유 차량 업체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버하고 리프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프트가 곧 상장을 합니다. 그런데 230억 불이 돼서 우리 돈으로는 약 26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요. 우버도 곧 이어서 상장할 거로 돼 있는데 무려 여기는 1,300억 불이어서 지금의 환율을 따지면 한 147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유 차량 업체들이 처음 탄생하기 시작한 게 2009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째인데요. 10년 만에 몇십 조에서 147조까지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소외 국가가 대한민국이죠. 우버나 리프터만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에 가면 블라블라카, 미국에도 짐라이드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요. 인도네시아에 가면 고젝이라고 하는 거대한 회사가 또 탄생했고요. 이스라엘에 가면 겟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인도에 올라라고 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헤일로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요.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의 그랩이라고, 옛날에는 그랩 택시라고 돼 있고요. 브라질의 이지 택시,
두바이의 카렘,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유명한 디디추싱. 디디추싱도 기업 가치가 우리 돈으로 50조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 중에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그랩하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랩하고 인도에 하고 있는 올라의 소프트뱅크와 같이 공동투자자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카카오 외에도 이 카풀이나 차량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지만 젊은 친구들은 이런 서비스를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웨이고 블루라든지 웨이고 레이디라고 해서 여성 전용 차량을 택시 한 4,500대를 확보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타다 프리미엄, 타다 어시스트, 타다라고 하는 고급 택시 서비스를 해서 연내 1,000대 정도를 운영하는 거로 돼 있고, 이 타다는 좀 큰 미니밴 같은 차들이기 때문에 공항을 가고 그럴 때 많은 짐을 싣고 갈 수도 있고 여러 명이 갈 때도 있고요. 여기에 장애인이나 65세 고령자들에 대한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으로 또 이런 걸 하는 거로 플러스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고라고 하는 카풀 업체도 있어서 여러 개의 카풀 업체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차량 공유는 불법을 했기 때문에 모범 택시를 대상으로 하는 우버 블랙하고 카카오 카풀이 있습니다. 많은 이 차량 공유 업체에 현대차나 도요타 같은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는 그랩에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백억을 투자했고, 최근에 올라에도 또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했고, 국내에 럭시라고 하는 회사에 50억을 투자하는 등 이 차량 공유 업체에 자동차 회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이미 소프트뱅크하고 그 우버의 최대 주주가 돼 있고, 최근에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고, 그 현대차하고 같이 그랩이나 핀란드의 마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볼보도 우버에 투자를 했고요. 폭스바겐은 이스라엘의 차량 공유업체 겟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GM은 리프트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 구글도 리프트에 투자를 하고 있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는 거의 전 세계의 차량 공유업체에 다 투자를 해서 우버, 디디추싱, 그랩, 올라 등의 지분을 일대주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바이크하고 스쿠터를 공유하는 업체들도 2016년부터 우죽순 태어나서 오포, 헬로바이크, 브로드, 라임과 같은 큰 회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2018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 차량 또는 교통 공유 업체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나 투자자들이 국내에 투자 대상이 없어서 해외에 투자하고, 그러니 국내 일자리도 안 생기고 국내 투자에 효과를 못하는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방금의 카풀 대타협 아닌 대타협, 이해 집단의 이해만 보호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업체가 왜 선택이 되느냐 하면 소비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택시를 타고 내리는데 말이 필요 없는, 스마트폰에서 행선지만 정하면 우리 카카오 택시 부르듯이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어딜 가든 그 나라 말을 몰라도 우버만 켜면 언제든지 택시를 불러서 택시기사한테 행선지가 어디인지를 설명할 필요도 없는 솔루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두 번째는 승차 거부가 없는 택시 솔루션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우버는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을 올려줌으로써 언제든지 탈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승차 거부가 일어나는 이유는 승차 거부를 했을 때 기사들의 수익이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고, 최근에 카카오 택시 같은 것들은 행선지를 미리 알려주고 부르기 때문에 승차 거부를 합법화했고, 이 문제가 그래서 차가 안 잡히니까 길거리에서 일어났던 음성적인 가격 인상이 이미 카카오 택시를 통해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가 안 잡히면 문자를 통해서
5,000원 더 드릴게요, 10,000원 드릴게요, 더블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정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런 변동가격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불법이 장악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혁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우버나 차량 공유 업체는 소비자들이 이 기사가 얼마나 성실히 하고 깨끗한 차를 운행하고 친절한지를 평가를 해서 차를 타기 전에 골라서 탈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소비자가 이 기사들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체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택시하고 타다 했을 때 특히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이 타다를 좋아하는 것은 깨끗하고 쓸데없는 정신적인 압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금 바가지가 없고 결제 과정이 없는 택시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 우버나 차량 공유 업체를 부르면 이미 가격이 미리 책정되어 있고 정해진 코스대로 가기 때문에 외국 손님을 받아서 바가지를 씌운다든지, 시골 사람들이 서울 와서 뵀을 때 우회를 해서 바가지를 씌우고 이런 일들이 없는 게고, 내릴 때는 아무런 현금이 있든 없든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에서 빠져나가는 편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우버가 왜 기업 가치가 이렇게 크냐 하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요트, 비행기, 그리고 중동에 가면 낙타까지도 불러서 탈 수 있는 다양한 시내의 모든 교통수단을 다 공유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시면 이 로마의 유명한 관광지를 돌고 있는 우버 투어라고 그래서 이 시내 관광버스도 앱으로 부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외국에 관광을 가서 도시에 관광차를 버스를 타고 무게차 같은 데 위에서 타고 돌아다니려면 정해진 시간에 버스의 정류장에 갔어야 되고 하루에 뭐 2번밖에 안 떠나는데, 계속 그 손님을 태우러 돌고 있는 수많은 미니밴들이 있기 때문에, 합승차들이 있기 때문에 우버 투어를 가지고 하면 2시간 반에 사람들이 많은 6군데에 가서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기사가 찍어주고 다 합쳐봐서 100유로에 된다, 이런 식으로 2시간 동안 5군데를 방문하는데 6명까지 태우고 1인당 100유로에 해준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고, 우버는 외국에 가서 자기 나라 말을 알아듣는 기사를 찾아주는 서비스까지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버 이츠라고 해서 배달 음식 앱 서비스를 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배달 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버 이츠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리 카카오 택시를 보시면 택시가 지금 어디가 오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우버 이츠를 통해서 배달 음식을 시키면, 우리 짜장면집이 옛날에 했던 큰 그 불만 중에 하나가 출발했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1시간 기다리는 거였는데, 이 우버이츠는 지금 그 배달하는 차량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차별화된 배달 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을 떠나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한번 보면, 소비자들한테 더 다양한 이동수단이 있는 거죠. 택시 타고 싶은 사람은 택시 타고, 자가용 운전하고 싶은 사람은 자가용 운전하고, 우버나 차량 공유 서비스를 불러서 타고 싶은 사람은 그걸 타는 겁니다. 그런데 택시와는 달리 이 택시보다 개인들이 자가용을 공유하게 되면 상당히 다양한 차종이 있습니다. 그거는 트럭도 있을 수 있고 미니밴도 있을 수 있고 뭐 리무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택시는 정해진 세단밖에 없는데, 승용차밖에 없는데 우리가 차량 공유를 해서 기사가 딸린 다양한 차를 더 저렴한 가격에 선택할 권한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고요. 그리고 택시가 잘 오지 않거나 타기 힘든 지역에서 아무 때나 주위 이웃의 차량을 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뉴욕의 옐로캡이라고 하는 택시, 그린 택시, 우버가 어디서 태우는가를 일정 기간의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해서 지도에 뿌려보면, 지금 옐로우 택시는 맨하탄하고 뉴욕 케네디 공항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린 택시도 역시 사람이 많은 데서 주로 태우는데, 우버는 뉴욕시 전체에서 오르게 태움으로 해서 교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택시를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우버와 리프터는 수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의 수요는 별로 줄지 않아서 전체 차량 공유 업체와 택시하고의 경쟁 관계는 한 20%밖에 경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에서 9월 사이에 우버는 뉴욕시에서 184%가 증가했는데 택시 수요의 감소는 2.4%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기 어려운 데서 우버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길거리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지역이 많지 있습니다. 서울의 도심이나 강남을 벗어나서 교외 쪽으로 가면 택시를 잡기보다 늦은 시간엔 특히 아주 운이 좋은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택시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40% 정도를 저렴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카풀이 우버풀이라고 해서 이미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합법화되어 있어서 대학생들이 우버를 카풀을 하고 타고 다니면 시내버스나 지하철보다 싼 옵션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이걸 많이 이용할까요? 돈 있는 사람보다는 가난한 층에서 많이 이용하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정부가 얘기하는 저소득층의 교통경비를 줄여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택시는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태우니까 택시가 오는 것보다 이웃에 있는 차량 공유세가 없으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적죠. 그래서 시간의 낭비를 줄여준다고 하는 거고요. 일반 택시에 비해서 차량 공유 서비스 차들은 공차로 운행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택시는 손님을 차서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면 손님을 1km 태우고 다니는데 1km당 공차로 다니는 게 1.46km가 돼서, 그런데 우버는 손님을 1km 다니고 손님 모시러 가는 공차로 가는 거리는 0.56km밖에 안 돼서 공차 운행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 쓸데없는 교통도 유발하지 않고 CO2 배출도 줄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도 덜 나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런 공차 운행을 3분의 1로 줄인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연구진의 연구에 의하면 차량 공유 서비스가 들어가면 새로 들어간 도시마다 교통체증이 확연하게 통계적으로 다르게 줄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게 교통체증이 막혀 있는 데서 많은 연료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통이 많이 흐르게 해서 시민들의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큰 저거는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리운전도 경제적 약자들한테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버 기사들이 택시 기사에 비해서 시간당 벌어들이는 임률이 당연히 가격을 변동시키니까 높다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버 한 회사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기사들을 쓰고 있냐면 2018년 중반까지의 숫자로 보면 약 200만 명의 기사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미국에서만 100만 명이 우버를 통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볼 수가 있고요. 이들은 우버가 약 하루에 1,500만 명을 태워줍니다. 승객들을 태워주고요. 그런데 이 우버 기사들은 이게 전업이 아니라 대부분은 보충적인 수입을 내는 거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4시간 정도가 평균 노동시간이고 2번 정도를 태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 출입 한 2시간 정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버를 탔는데 우연히도 한국 교포가 운영하는 우버였습니다. 잘 사시는 분인데 은퇴하셔가지고 손자들, 손녀들을 등교를 시켜주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 아침 등교시켜주고 나머지 한 2시간 일하고 저녁에 애 데려가기 전에 2시간 전에 나가서 손님 태우고 주다가 데려가고 이러면서 버는 돈으로 애들 용돈 더 주고 이런 재미로 사시고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이런 게 집안에만 앉아있는 것도 좋다. 이런 식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일자리에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우버는 이렇게 해서 취업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버가 진입하면 그 도시의 개인 파산이 9.5%가 줄어든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있는 대학의 교수진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보스턴 칼리지에 있는 교수들에 의해서 연구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유용할 것 같은데, 그 미네소타 대학하고 미시간 대학, 템플 대학의 3명의 연구자가 한 연구에 우버는 자영업자들한테 좋은 대안이 된다. 즉 우버 같은 플랫폼이 들어가고 나면 위험한 창업이 감소하더라. 근데 우리나라 자영업이 뭡니까? 평생 벌었던 돈으로 자영업을 했다 회사 망하면 집안이 빈곤으로 떨어지는데, 우버 같은 게 있어서 그냥 자기 돈 투자 안 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요즘 아마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보시면 얼마나 위험한 창업을 많이 하고 있는 사회인지 아실 건데, 이런 창업을 줄여서 자영업자들이 위험하고 빈곤에 그 가족이 다 떨어지지 않게, 평생 벌었던 것을 사업 실패로 날리지 않게 하는 대안을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고 경제 활동 기회를 높여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좋은 효과는 뭐가 있냐면, 이런 대안이 많으면 음주운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음주운전에 한 사망이 5%에서 우버가 도입되면서 8% 줄었다라고 하는 연구가 발표가 됐고요. 오스틴에서 텍사스에 차량 공유 서비스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시가 규제로 의해서 그 2016년에 잠시 차량 공유 서비스가 금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간에 이 음주운전 단속이 심대한 차량 공유 서비스가 값싸게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차를 몰고 다니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수단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12번째 효과는 이것들이 다른 산업의 소비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카네기 멜론에 있는 연구자에 의하면 우버는 차량 서비스가 들어가면서 그 도시의 식음료점, 술집들의 매출이 급격히 올라가는 전하고 차이가 있는 것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제에 자극 효과도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한 연구에 뉴욕에 보면 심야에 여성들이 클럽이나 바에서 나왔다가 길거리에서 성폭력을 당하는 범죄들이라든지, 또 편의점에 들어가서 강도들이 자판기를 부수거나 돈을 강탈하는 범죄들이 우버 기사 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미리 길거리에 서 있지 않고 부른 차를 오면 나가기 때문에 성범죄하는 것들도 공유 차량이 일반화되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홍대 앞이나 강남역에서 택시가 안 잡혀서 심야 시간에 젊은 여성이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거 하고, 불었을 때 바로 차 온 거 알고 밖에 나가서 바로 타고 가는 거 하고, 이런 게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기사들의 만족도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과 만족도를. 제가 다른 연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던, 불법화되기 전에, 단속이 되기 전에 경험했던 기사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봤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좋지 않겠지만, 택시기사들을 상당히 좀, 낮은 계층이나 천한 건 아니라도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은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버 기사가 되는 순간, 택시처럼 노란 차 이런 걸 타는 게 아니라 자기 자가용을 몰고 다니면서 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있었고요. 또 기사들은 우리는 기사가 승객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승객 중에는 기사한테 난폭하게 구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차 안에서 술을 과하게 먹고 토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버를 할 경우에 기사들도 평을 쓰기 때문에 기사들이 안 태워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운전하는 기사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는 시민들을 도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평화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기사들 입장에서의 후생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5번째는
이 차량 공유 서비스는 경제 전체의 새로운 물류 인프라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 물류의 혁신이고,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다 우버처럼 지금 외국에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부터 택배를 위탁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우버, 아마존도 아마존 플렉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월마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행을 하면 도심 물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서민들도 더 싸게 배송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차량 공유 업체들은 앱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걸 다 관리하기 때문에 차량 운송 기록을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회사가 되고 있고, 왜 현대자동차가 올라와 그랩에다 투자하느냐 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려면 이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수백만 킬로를 스스로 다 돌아다니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이세돌을 읽은 알파고는 실제적으로 바둑을 두면서 학습한 게 아니라 기보를 많이 집어넣고 그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그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안 걸리는 거죠. 한 시간에 수천, 수만 번의 바둑을 두는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차량이 길거리에 안 나가도 차량이 운전을 한 빅데이터가 있으면 인공지능을 그 속에서 훈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공유 업체가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혁신을 하는 새로운 산업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4차 산업의 새로운 산업을 못 만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는 전 세계 표준이 된 구글 지도하고 우버 서비스를 가정하고 만드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 두 개가 안 되는 우리나라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 국내용으로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혁신이 일어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자동차 산업에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차량 운행 공유 서비스가 자동차 소유를 줄여주기 때문에 그것들이 친환경적이고 그런 도시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09년하고 2017년 사이에 고소득층이 한 집안에 미국에서 차량을 1.9대 가지고 있던 게 평균 1.6대를 가지고 있어서 건 8년 사이에 상당히 그 차량 소유가 줄고 있고요. 애들이 있는 집은 2.3대 가지고 있던 게 2.1대로 줄고 있어서 이 전체적으로 크게 그 차량 공유 서비스가 차량 보유를 줄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있는 집들은 아무래도 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아기가 있는 고소득층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쓰는 확률은 25%지만 아기가 없는 고소득층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쓰는 비중이 거의 60%가 돼서 이것이 도시의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버를 많이 쓰는, 우버 등 차량 공유를 쓰는 집들의 평균적인 차량 보유 대수가 2016년 4월 데이터로 한 대입니다. 그런데 차량 공유를 안 쓰는 집안의 차량 평균 보유 대수는 1.5대로 거의 50% 차이가 나서 이게 차량 공유 서비스가 차량의 수요를 줄여주는 중요한 수단인 것을, 혁신인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16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가 디지털 갈라파고스를 만들어 놨다. 언어가 잘 안 통하는 나라에 외국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수단은 지금 두 개입니다. 하나는 구글 지도하고 우버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입니다. 말이 없어도 다 돌아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이 두 개를 다 못 쓰게 함으로써 외국인이 와서 한국을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요. 이 구글 지도만 쓰게 해줘도 이 작은 맛집들은 여행사한테 신세 안 지고 손님을 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맛집이 있으면 외국인이 다니면서 좋은 평을 해주면 구글 지도에 인근의 맛집이 제절로 뜨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손님이 내 손님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이 혁신을 거부함으로써 소수의 택시기사의 이해를 보호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자영업자나 맛집이나 이런 업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외국에서 그 많이 들어오는 손님들은 그 여행사의 로비를 잘하고 마케팅을 잘하는 대규모 기업들이 다 손님을 끌어가고 있고, 이게 작은 업체들은 나눠 먹는 일이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외국인이 자유롭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을 우리나라가 봉쇄하고 있는 디지털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현상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풀의 대타협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모빌리티 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